자,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이제 요즘처럼 민망할 데가 없는 시절입니다. 여기 이제 정치평론가, 역사 교수, 정치외교학과 출신 이렇게 있는데 창피합니다. 정말 그 세상 일이라는 거는 장담하면 안 된다. 저희가 12.3 친일 쿠데타 사태를 경험하고 나서는 쓸데없이 잘난 척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일이. 군사반란.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녔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일어났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저희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음. 창피하고 부끄럽고. 사실은 뭐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거는 지난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그거 안 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걸 이제 배우는 거니까요. 오늘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가던 시기부터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거예요. 원래는 12.3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번 주는 역사 방송을 못 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한가한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는 12.12 사태를 앞두고 12.12 군사반란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12.12 군사반란을 극복했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다시는 이 역사적인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췄는가? 위대한 역사. 승리의 역사. 승리의 역사. 그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하나회 숙청 같은 그 빅 이벤트를 통해서 이 군발이 놈들이 다시는 민주공화정을 뒤집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역사를 완성을 했다. 라는 건방을 떨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대통령 놈이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죠. 제가 늘 민주화의 역사 뭐 이런 것들 이제 대중 강연이 들어오면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늘 맨 앞에 민주주의라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항상 제시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굉장히 만연체에 길잖아요. 길죠. 근데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라고 맺은 말 하지 않아요.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주의는 완성형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실 이 헌법 전문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잊고 살고 있었구나. 우리는 지금 사실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되고 지켜나가야 하는 건데 그렇지. 너무 방심했다. 우리가 체제의 승리를 이뤘다라고 너무 일찍 선언하려고 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불과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이런 말 하면 제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저도 국가에서 부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보훈부에서 거기 보훈교육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민주화 역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민주화 역사를 쭉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그 주에 쿠데타가 터졌습니다. 그 보훈부 장관 국무회의에 안 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좀 위안이 되네요. 그나마.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 국가보훈부에서도 김재원 선생을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강의를 해달라 라고 해놓고 지놈들이 그 주에 군사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군사반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번 쿠데타와 지난 쿠데타, 가장 악질적인 쿠데타 12.12 쿠데타와 뭐가 같고 다른가? 요걸 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거는 이제 군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제 그 쿠데타의 역사로 한국 근대사를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야에 있어서는 박지원 의원님만큼 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회 숙청을 통해서 군부 독재 이런 그 역사를 이뤄냈던 김영삼 전 대통령 이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 현직인 분 현직 국회의원 중에는 거의 이분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수많은 역사. 그야말로 역사 그 자체. 요즘 또 짤이 돌지 않겠습니까? 자, 박지원 의원입니다. 인생을 거의 대형과 함께했다.
42년생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방된 이후로 네. 우리 역사에서 진행됐던 모든 계엄을 다 경험한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 계엄 17회차 재헌의회 이후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이승만의 쿠데타, 뭐 박정희의 쿠데타, 전두환의 쿠데타, 윤석열의 쿠데타까지 모든 쿠데타를 다 경험한 짬바로 그래 이 새끼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어? 그럼 내가 국회 가서 작동을 정치시키겠어. 그래서 딱 표결한 다음에 뻗으신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사실 계엄령이 떨어진 이후에 벌어졌었던 많은 비극들을 모조리 다 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의회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밀고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주무시고 계셨지만 저 꿈자리가 굉장히 사나우셨을 것 같다. 그렇죠. 왜냐면 저 이제 주무시기 직전 상황에는 특전사 부대원들이 무장을 한 채로 국회 창문을 깨고 경내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촉즉발. 그리고 그건 내가 예전에 실제로 경험했던 그 계엄. 이거니까 너무 살이 떨리는 그런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국회의 비상계엄을 일단은 해제가 됐습니다. 막아낸 상황이고 1차 계엄을 막아냈다. 첫 번째 파고를 막아냈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파고도 또 막아내야 되겠지만 반드시 막아내죠. 일단은 이 반란들이 어떤 양태로 진행됐는가. 굉장히 유사한 두 개의 군사 반란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하나회와 충암파를 가지고 한번 짚어보자. 라는 준비를. 근데 이 충암파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띄워주기다. 띄워주기다. 오히려. 왜죠? 이따구로 묶일 애들도 아니에요, 사실. 아주 미미한. 억지로 갖다 붙인. 하나회와 비교하면 하나회가 멋있다는 게 아니라. 악질의 정도가. 악질의 정도도 그렇고 하나회는 나름대로 계파를 형성한 스스로 규모와 조직이 일단은 있는 애들이에요. 뚜렷하게 있었다. 근데 얘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젖밥이다. 개 씹조밥. 뭐 이런 애들을 파까지 붙여. 그래서 물론 실패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웃긴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준비해서 보니까 심지어 참고를 한 것 같은 거야.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의 상황에 거의 맞춰서 12.12를 벤치마킹한 것처럼 비슷하더라. 사실 이런 현상을 하나회를 뽀사버렸던 하나회를 개박살내서 이 땅에 군사반란의 뿌리를 뽑고자 하였던 전직 대통령 김영삼 옹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회 사람들이 그냥 안 있거든요. 쿠데타 해버리고 이러니까 쿵 소리만 나도 아이고 쿠데타 누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회 습정이 일어난 게 이제 1993년인데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제 보름 딱 지난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회상을 하면 이런 거야. 아니 하나회에서는 가만 안 있거든. 이제 막 군사 독재에서 문민 통치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잘못 움직였다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어디서 쿵 소리만 나면 어이구 누가 또 쿠데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쿠데타가 일상적이었던 사회. 그리고 그 불안감에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에는 87년에 개헌을 하고 전두환 다음에 바로 문민의 정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또 군인이 됐어.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군인이 아닌 사람이 처음 등장하니까 아니 씨발 다음 내 차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군인들이 실제 있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바로 달려야 된다라는 저 절박한 마음은 저 때는 분명히 충분히 모든 국민들이 이해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쿠데타가 만연한 나라라는 게 뭐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의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참고를 해봐도 공통적인 점들이 거의 그대로 한국에서도 나타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93년까지는 쿠데타가 만연한 나라. 그럼요. 언제든 또 뒤집어질 수 있는 나라. 17회. 17번이에요, 17번. 징해. 질리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계엄이 떨어졌었던 나라입니다. 저 김영삼이라고 하는 그 전직 대통령은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한국 현대사를 공부했었던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딱히 좋아할 만한 분은 아니에요. 3당 합당도 있고 IMF 사태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그런데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친구인데 더 싫어하는 친구를 괴롭혀주면 EJ 일종의 내가 이 친구도 싫어. A라는 친구가 굉장히 싫어. 근데 B라는 친구를 혐오해. 근데 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잘 패. 잘 패. 잘 패. 시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영삼이 행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현대사에 누구나 뭐 공과가 있을 수 있는데 학살자들을 제외하고는 공과가 있을 수 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야말로 이제 공과가 너무 뚜렷한 사람. 공은 공이고 과는 과다. 너무 명확해. 중간이 없어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클린턴 이전에 문제는 경제안을 먼저 알게 해준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게 해준 대통령이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이 민주투사로 걸어왔었던 그 길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하나회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국 현대사에 기여한 바를 순위를 매기자면 단연코 1위를 꼽힐 수 있는 하나회 숙청을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12.12 군사 쿠데타와 12.3 윤석열 친위 쿠데타의 어떤 공통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꼽는 게 사조직의 존재입니다.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었던 바로 하나회라는 그 사조직.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진 바로 그 사진. 하나회 단체 사진입니다. 자, 서울의 봄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요거는 실존 인물을 드립니다. 아이 씨발놈들 단체로 모아놨네. 야, 이 개 씨발놈들을 단체로 모아놨어요. 또 완전 개새끼들이거든, 저것들. 학살자들이죠. 학살자. 지금 상단에 원래 색깔이 나와 있었는데 대전 현충원 안장자가 있었고 안창자 죄송합니다. 뭐 안창을 뜯어내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서울 현충원 안장자가 있었고 기타 묘역 안장자, 행방 묘연자, 심지어 지금 생존자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군사 반란의 수계급 인물들인데 우리 현충원에 안장돼서 편안히 누워있는 존재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아직 안 죽은 인간도 있고 이제 어디 묻었는지 모르는 인간도 있고 이제 다 다양하지만 물론 뭐 못 묻힌 인간이 아직 한창 남아있기 때문에 이 뒤에는 다 못 묻히겠죠. 그럼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있었다. 심지어 또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예의범절이 발라가지고 묻었던 사람을 파내지는 잘 못하더라고요. 저 파묘 다 해야 돼요, 저것들. 현충원 들어가서 다 파묘해야 됩니다. 그렇지. 역사 바로 세우기. 근데 이제 저희가 저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회 같은 군 내에 있는 대규모 사조직이 어떤 짓을 벌일 수 있는가.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12.12 군사 쿠데타와 5.17 쿠데타죠. 그러니까 군 내에 명령 계통을 따르지 않는 별도의 조직이 있다. 그것 자체가 군의 이 멍이 들게 하고 군을 망치는 군사 쿠데타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게 하나회였다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스몰하게 작게 너무 스몰해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쪼그레기들 하나회랑 비교하면 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을 좋아하는 정부라서 그런지 약간 축소 지향의 일본인 그렇죠. 하나회처럼 거대하진 않아. 왜냐하면 하나회는요. 51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지. 51년부터 93년까지 존재했던 조직이에요. 역사로 따지면 6.4.1기로 입학하자마자 지들끼리 놀던 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6.4의 역사와 함께하는 애들. 지금 충암파라고 불리는 이 얘네들은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권이 시작하고 너 충암? 충암? 나도 충암이야. 너 충암? 나 충암이야. 이런 거거든. 그게 바로 이 충암파의 존재입니다. 바로 요겁니다. 계엄 준비설 이어 충암파 사조직 의혹도 제기. 자, 이거는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미리 제기를 했었던 문제입니다. 군 내에 이런 식으로 사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쟤는 좋은 자리 보직에 주고 쟤는 뭐 어디 방첩사령관 주고 쟤는 777 부대장 주고 요직에다가 내 동창들, 내 동문들을 꽂아 넣어가지고 관리하겠다. 이게 바로 사조직의 시작입니다. 그것도 바보 같은 게 이게 전통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에는 뭐 1심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회 이렇게 이제 쭉 성장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 과정에서 소문이 나야 돼요. 군 내에 소문이 나야 저기 들어가면 잘 나간다. 조직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한 명이 또 독보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좀 있어줘야 되고 그 아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나 저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 이 조직에 들어가면 뭔가 될 거야. 근데 그러려면은 고등학교 동문 가지고 안 돼요. 지역 정도는 묶이고. 여기도 이제 그 영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영남 외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치적 성향들 이런 것도 뒷조사도 또 하나회는
가입하는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어떤 자신들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어요. 이게 20년 가까이 이걸 20년 가까이 축적해놨기 때문에 쿠데타를 성공시킨 거죠. 이 미친 새끼들이. 근데 이 충암파 쪼무레기들은 그런 축적된 시간이 오기 전에 급하게 서두르다가 이번에 이제 1차 진압을 당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조직의 양태라는 걸 지금 이제 김지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건데 사조직이 소위 말하는 이제 거악의 짓을 저지르려면 그 정도의 준비 기간, 그 정도의 조밀도, 그 정도의 단단함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서 전제해야 되는 거 사조직은 만들어지면 안 돼요.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둘 다 그런 짓을 하려고 그걸 만들었다. 이게 이제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12 군사 쿠데타와 이번을 비교하면 12.3을 비교하면 비슷한 양태라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 모든 쿠데타가 마찬가지지만 1차 목표는 자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지휘권을 갖고 있는 주요 요인들을 잡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요한 평행 이론. 그때는 누구를 잡으려고 했고 누구를 잡았고 지금은 누구를 하려고 했는지. 12.12 군사 쿠데타에는 1차 목표가 정승화입니다. 정승화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이게 사실 1인자, 절대적인 1인자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시스템 유신이에요. 근데 이때는 유신 정권입니다. 여전히. 그 유신 체제 속에 1인자가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모두가 3인자도 사라졌죠. 그럼 이제 4, 5, 6, 7, 8, 9. 쪼무레기들이 난가? 이 지랄하는 거지. 서로. 어차피 1, 2, 3이 거의 다 먹고 있었는데. 그렇지. 1, 2, 3이 날아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4, 5, 6, 7, 8, 9는 비등비등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누가 빠르냐? 4장이 원래 4장 하던 친구가 갑자기 계엄사령관으로 딱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 17장 하던 친구도 씨발 나 주먹으로 치면은 맞다이 까면 씨발 맞다이 까면 나 100번 이기지. 되는데 족같네. 이게 12.12 쿠데타입니다. 이게 12.12 쿠데타. 그래서 말하자면 요인으로 계엄사령관을 잡으면 그 뒤에는 내가 장악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속셈.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2.3 쿠데타 때도 제일 먼저 한 게 국회로 병력 보내가지고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의장 잡아라. 의전 서열 아닙니까? 그렇죠. 의전 서열대로 이제 잡으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빼고 나머지 의전 서열 그대로 그냥 잡으려고 한 거죠. 국회의장,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순서니까. 그거를 요인 체포조를 보냈다. 이거는 거의 이제 비슷한. 사실은 근데 쿠데타라는 거 성격 자체가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이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찬가지로 요인 체포와 같은 목적입니다. 헌법기관 그 중에서도 자기네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짓을 제어할 수 있는 헌법기관을 장악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 같으면 이제 이를테면 12.12 군사 쿠데타 때 그 유명한 사진 중앙청을 점거한 탱크 사진입니다.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탱크가 바로 앞에 보이죠. 사실 중앙청을 점거했다는 거는 그 뒤에 대통령 그때는 권한대행이죠. 최규하 권한대행이 있었던 경무대를 포함한 청와대를 포함한 그것까지 다 장악한다. 이런 의미였고 뭐 육군본부 같은 이제 지휘본부 이런 것도 다 장악했고. 저 사진은 아마 12.12 때가 아니고 5.17 쿠데타 때 겁니다. 5.17 때. 왜냐면 12.12는 사람들이 쿠데타가 일어났는지도 잘 몰라요. 하다 끝났고. 4인자를 17장 정도 되는 친구가 친 거기 때문에. 제꼈다. 요 정도에서는 4장이 또 사라진 거예요, 그냥. 4장이 사라진 거고, 어차피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최규하는 유신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선출된 대통령? 선출이라고 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 아래 또 총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죠. 결국은 그 안에 실질적 짱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 반장, 부반장이 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시절은. 이 시절은. 그러니까 짱들은 따로 있는 거죠. 일진이 짱인 거지, 일진이. 그 짱들끼리의 싸움들이 있었던 건데, 반장, 부반장이 짱들 싸우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라고까지 생각은 못 합니다. 학급 위원들이. 학급 위원들이 잘 몰랐어요. 심지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도 몰라요.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걸 명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하는 게 서울의 봄이 끝날 무렵쯤에 파악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게 완성되는 게 5.17 쿠데타인 거죠. 방금 그 사진이 5.17 쿠데타 때 중앙청을 장악한 사진인 겁니다.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뒤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그러면서 중앙청을 장악하고 국무회의를 저 탱크에 둘러싼 채로
처리를 해서 전국 계엄으로 확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쿠데타적 상황. 그게 이제 12.3 때 똑같이 무장군인들을 통해서 재현하려고 했었던 게 국회를 장악한다. 국회를 장악하면 이미 행정부는 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반란수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국회만 제압하면 끝난다. 그래서 헌법기관이었던 이제 국회라든지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를 이제 접수를 들어갔던 그 양태가 또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번에도 이제 사진이 공개가 되긴 했지만 헬기가 날아가서 국회 뒤에서 헬기가 내리고 군인들이 내리는 그 사진이 다 찍혀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일 거고요. 이건 곧 교과서에 실릴 겁니다. 부끄러운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교과서에 헬기에서 내려오는 군인들의 사진 100% 실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가 이걸 이제 돌아보고 있는 게 사실은 역사의 한 장이라고 배웠던 게 똑같이 재현이 되니까 사실 그 자체에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계엄령이라는 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뭔가 기괴한 조치. 그러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다시는 되살아날 수 없는 민주국가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일이 제가 느끼기에는 뭐였냐면 공수여단이 등장을 하는 거. 다른 데도 아니고 자 1공수를 비롯해서 특전사 공수여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12.12 군사 쿠데타 당시의 상황입니다. 자 이건데 12.12 병력 이동 상황이라고 13일 상황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2기갑여단 9사단 29연대 34단 김포 1공수여단 5공수여단 부평 9공수여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다 서울로 진입하고 육군본부 중앙청 뭐 이런 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 끝에 보시면 김포에서부터 1공수여단이 다리를 건너서 중앙으로 육군본부로 진격하는 그 장면. 그게 뭐 영화 서울에 보면서 잘 나오는 그 장면인데 그러니까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놈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주요한 상황들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좋은 그리고 전투력이 좋은 부대를 빨리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타겟이 또 똑같이 1공수여단이 된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공수여단이 국회에 투입해가지고 유리창 깨고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 같은 부대예요, 여러분. 같은 부대. 같은 부대를 쿠데타 세력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짓을 벌였다. 그리고 이거는 이전에 박근혜 때 조현천이 만든 쿠데타 모의 계획서. 당시에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었던. 거기에 담겨있던 내용입니다. 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청와대는 1공수여단 그대로 등장하죠. 1공수죠. 자, 서울 정부청사는 2개 중대 24단이 가고 국회의사당은 또 1개 여단이 가고 대기 전력에 보면은 707 특임대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707 특수임무단으로 똑같습니다. 이름 받고 합참본부, 국방부, 헌법재판소, 광화문 일대에 9공수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소름 돋았던 게 수도를 방위해야 되는 전방부대 9사단 소위 이제 백마부대죠. 12.12 때는 노태우가 사단장이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9사단을 동원을 하려고 동원령을 대기명령을 내려가지고 차에 시동도 걸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동부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때도 노태우가 기동대를 동원해서 탱크 몰고 내려옵니다. 이번에도 여차하면 똑같은 짓을 하려고 9사단을 대기시키고 있었다. 어쩌면 이렇게 쿠데타 하려는 놈들은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회가 정권을 잡은 12.12 쿠데타 이후 5.16 쿠데타 이후 하나회가 권력을 잡은 이후 93년까지 방금 나왔었던 그 부대들의 95%는 역대. 그러니까 80년부터 93년까지 역대 저 부대장은 95%가 하나입니다. 권력을 내주지 않아요. 일단 수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저기 사단장들을 95%가 전부 하나였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나도 당할 수 있으니까 저기를 먼저 장악하는 거죠. 저기만 일단 잡고 있으면 우리 사람으로 뭐 17장, 18장 이런 애들이 나한테 다시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가 돼야 쿠데타에 대한 대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정도로 우리 사람으로 채워야 쿠데타는 나를 제외한 다른 군인은 쿠데타를 할 수 없어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해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되게 악질적인 게 이제 707 특수임무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거의 탄생 배경도 역시
정병주 특수전 사령관 특수부대를 키워놨더니 날 치러 와. 그러면 이 나를 보호할 더 뛰어난 특수애들을 만든 게 707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배경인데 이게 이번에 국회로 왔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럼요. 이렇게 계엄 해제가 돼서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이까지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고요. 한번 정면.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걸 쭉 정리를 하면서 같은 상황들을 먼저 한번 쫙 봤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진행 상황은 비슷하구나. 생각하는 거 비슷하구나. 어차피 작동 방식은 비슷할 거니까. 근데 왜 12.12 쿠데타는 성공을 하고 12.3 쿠데타는 실패했는가?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언론에서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SNS라든지 뭐 다른 통신 수단들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켜보는 양상이 다르고 이걸 뭐 작동을 시켰을 때 곧바로 시민들이 몇만 명이 국회 앞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또 혹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12.12 때 어떤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 제일 큰 거는 우리가 만든 헌법이죠. 헌법. 헌법에서 어쨌든 입법 국회, 의회 역할을 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그 절차가 필요해진 부분. 그렇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인가요? 저는 물의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전까지 물의장. 오래 못했는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딱 자중을 딱 기다리세요. 절차 중요합니다. 딱 하면서 이걸 딱 완성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어울리는 느낌?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무슨 꽃으로 잡을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 이제 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게 이제 1번 의회 역할이 어쨌든 헌법으로 보장이 됐다는 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의회가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변화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역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교육. 굉장히 중요해. 역사교육. 한국 근현대사 교육이 빡세게 들어갔어요. 그렇지.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7차 교육 과정에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첫 세대 아닙니까? 이해찬 세대 아닙니까? 근현대사가 선택 과목으로 들어왔고요. 맞아요. 지금요. 지금 한국사 교과서 물론 이제 검인정이지만 사실은 그 교과서는 중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관이라는 게 뭐냐면 그 검인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마련한 교과서는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 중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맞춰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전체 분량의 절반을 근현대사로 채우랍니다. 근현대사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암암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근현대사에서 있었던 계엄의 위험성과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역사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맞아. 사람들이 계엄 방송 특별 담화를 딱 보고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지. 를 떠올렸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엄청난 역사 학습의 효과다. 역사 교육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이 씹새끼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거를 모두가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왜냐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이라는 게 어떤 이후의 일들을 발생시키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새끼가 지금 독재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서울에 보면 봤으면 국방부 장관 찾으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김의성. 그런데 우리는 역사 교육을 빡세게 받았고 역사 교육에서 근현대사 교육에서 국회 장악, 언론 장악 이거 봤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6공화국 헌법에서는 국회에서 의결이 필요하다. 그럼 지키러 가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간 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역사 교육을 완성했던 건 시민의식이죠. 굉장히 놀라운 시민의식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뭐 부끄러운 현대사의 한 장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시스템이다. 네. 그걸 만든 게 우리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제 승리의 역사로 다시 자랑스럽게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 하면 바로 이미 승리의 역사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사실 그 역사 교육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물론 명령에 맞춰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었던 반란군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국회의원들을 실제로 막 끌어내려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행태들. 네. 군인들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들어가라니까 깨긴 깨는데 네. 가서 막 어떻게 뭐 때리고 뭐 해치고 이렇게는 도저히 못하는 그 양상을 보면서 네. 그것도 결국 그렇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군인 그런 시민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온 결과로 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 망설임. 네. 그게 굉장히 그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 금마들도 다 수능시험 쳤어요. 아니 금마들도 다 수능 치고 한국사 시험 쳤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몇 번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빵점을 받았더라도 머리에 남아있는 게 있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와 언젠가는 공개된다. 다 각인이 당연하죠. 당연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공개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에 관련된 파트를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하나를 통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심적 제어가 법률과 교육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하나의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광고 하나! 자, 황금향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번 시즌 첫 바다로 제주 특산물 황금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향 수확 시기는 바로 지금이 황금향을 맛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타임쿡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황금향, 수십 년 동안 노지에서 조생귤과 만감류 농사를 고집해온 희순의 가족과 함께 준비한 황금향이고요. 풍부한 일조량, 제주의 풍이 빚어낸 황금향은 오랜 기간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이름을 걸고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희순의 가족이 2대째 자신있게 추천하는 황금향이고요. 지금이야말로 신맛이 덜하고 당도가 풍부하며 알맹이가 톡톡 터지는 황금향의 풍미와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철에 더욱더 맛있는 황금향, 믿고 먹을 수 있어서 더욱더 즐거운 황금향, 그래서 타임쿡에서 준비한 희순의 농장 황금향 주저없이 선택하면 되고요. 한입 깨물면 과즙이 팡팡팡 터집니다. 이제 고객분들께서 황금향을 검증할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황금향 강력 추천해드리고 타임쿡이 강력 보장합니다. 제주도에서 직송 갓 수확한 바로 그 맛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3kg에 25,900원, 5kg에 35,900원입니다. 선물용 포장 박스로 안전하게 무료 택배로 발송이 되니까 여러분 믿고 제주의 황금향 타임쿡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곡 갈게요. 황금향의 계절, 비타민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자, 주변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는 02-6264-8819번입니다. 황금향의 계절, 비타민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자,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해 주시거나 02-6264-8819번으로 전화 주세요. 자, 플랜트 콜라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플랜트 콜라겐 광고 되겠습니다. 콜라겐은 피부와 관절, 머리카락 같은 우리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주요 성분이죠. 특히 피부 속의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절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섭취를 해두셔야 됩니다. 네. 해외에서 그랑프리 3관왕을 수상한 간편하고 맛있게 피부 탄력을 되돌려줄 수 있는 플랜트 콜라겐인데요. 플랜트 콜라겐은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식물성 콜라겐으로 초저분자 흡수, 그리고 초항산화 효과 등 식물 고유의 생명력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물고기 비늘에서 대부분 추출한 동물성 콜라겐의 경우에는 혹시 모르는 방사능 오염이라든지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이런 환경 문제들로 걱정이 많은데 식물성인 플랜트 콜라겐 같은 경우는 걱정 없이 또 비린 맛도 없이 맛있게 안심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30차 완판 성원에 힘입어서 사장 남천동만의 특별한 3+3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3일 동안 사장 남천동 여러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사장 남천동 더보기 링크에서 플랜트 콜라겐을 구매하시면 무조건 3+3 증정이 되니까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플랜트 콜라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구 할게요. 플랜트 콜라겐과의 첫 만남,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루 한 포 피부의 변화 플랜트 콜라겐 3주만 경험해 보세요.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셔야지만 이벤트 적용이 됩니다. 플랜트 콜라겐과의 첫 만남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루 한 포의 피부 변화 플랜트 콜라겐 3주만 경험해보세요.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로 들어오셔야 이벤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플라센타 양태반 크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플라센타 양태반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 TGA 인가를 받고 GMP 시설에서 생산된 시니케어의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 플라센타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 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 마카다미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입니다.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오스트레일리언 메이드의 삼각형 마크가 들어간 제품을 호주, 뉴질랜드 제품 전문몰인 펜즈몰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넘은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을 이제 펜즈몰에서 1+1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펜즈몰 FANZMALL 영문으로 검색을 해야 노출이 됩니다. 아직은 한글로 검색 시 노출이 안 되고 있으니 영문으로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로 클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구매가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031-8027-2997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16시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플라스티나 양태아본 크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바로 마지막 문구 가겠습니다. 누적 판매량 10만 개가 넘은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 자,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전화번호 031-8027-2997입니다. 누적 판매량 10만 개가 넘은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 자,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전화번호 031-8027-2997로 연락주세요. 자, 광고 했다! 깔끔하게 광고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특수부대는 계속해서 1공수 뭐 이런 데가 하나회가 독차지했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조직인지 사실은 어디서부터 하나회 라이징이 시작되는지 뭐 그런 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조직들이야말로 이제 군사 쿠데타의 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회의 뿌리가 어디부턴가 이걸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물론 뭐 아까 김지환 선생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소위 육사 이제 11기들의 출발점 자기들끼리는 4년제 육사의 첫 출발에서 1기라고 지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로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1년부터 시작됐다. 전두환 노태우네가 이제 육사 들어올 때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잡기도 하지만 하나회가 본격적으로 박정희라는 군사 독재자의 눈에 띄어서 본격적으로 새를 키우게 된 계기 그거는 이제 5.16 군사 쿠데타의 맞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전체가 지금 도열해서 생도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고 그 다음 날입니다. 지지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어요. 시가행진을 육사 생도들이 제복을 딱 갖춰 입고 쫙 해버리니까 일종의 정당성 부여. 우리 군은 이번 쿠데타, 우리 그때는 지들끼리 혁명이라고 하는 군사혁명을 지지합니다. 라는 시가행진을 해버리면서 어떤 힘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그 당시 하나 회장이었던 전두환이가 사실상 지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때 이제 전두환은 육사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ROTC 생도대장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임관해가지고 대위죠. 대위 때. 네, 전두환 대위. 전두환 대위가 이제 서울대학교 생도대장이었는데 요 5.16이 터졌다는 쿠데타가 터졌다는 소리 딱 듣자마자 육사로 달려갑니다. 후배들 쫙 모아가지고. 후배들 모아라. 육사 그때 교장이 반대해요. 이 돌았나? 정치 이거를. 근데 이제 전두환은 이제 이런 거죠. 이 양반 돌아가는 꼴을 모르네. 시대가 바뀌는데 니만 모르네. 모르네 하고 그걸 무시하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가행진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저거가 보여주는 저게 말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라는 거. 이미지.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쿠데타가 났대. 군사혁명이라고 불렀죠 그때는. 군사혁명이 났대. 근데 그게 뭐야? 이게 뭔데? 뭐 그때 우리 4.19로 뭐 하지 않았어? 1년밖에 안 되는데 왜 군인들이 또 들어오는 거 이건 뭐야? 군인들은 뭐 하는 애들인데 이런 걸로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저기 멀리서 육사생도가 이때 당시에 육군사관학교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요 완전 초엘리트입니다. 가난해서 서울대 안 가고 육군사관학교 간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들도 그랬고 밖에서 바라볼 때도 그랬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 초엘리트 집단이 다 같이 시가를 행진을 하면서 군사혁명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그 이미지 서울 시민들이 그걸 바라보았을 때의 어떤 그 느낌 이거는
박정희가 이뻐하지 않을래야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주도한 놈 누구야? 전두환입니다. 대구이라. 대구인데 얘. 이야 대구. 이렇게 경남 합쳐. 이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게 사실 이제 정치 외교학과에서도 저거를 되게 중요하게 배우는데 지금이야 이제 뭐 누가 걔 미친 쿠데타를 해가지고 육사생도 저렇게 도열한다 미친 겁니다. 근데 다 반란군 되는 거예요. 저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세력은 군인이고 유일하게 유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유일하게 인정받는 미래 세대가 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육사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 것이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독재자 박정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는 하나회 내부에서는 이제 박정희를 두고 지들끼리 이제 태양이라고 암호명 호칭을 부르는 뭐 북한 같은 거에 말하자면 애초에 뭐 하나가 우리 그 제일 큰 형님이거든요. 제일 큰 형님이 이제 그 박정희 박정희인 거고 그 밑에 있는 638기들 그룹도 있습니다. 하나회가 전부 11기는 아니에요. 11기는 11기는 하지만 후원회가 이제 8기급 되시는 그 사람들인데 이 8기들도 이제 큰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모 때 큰형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그 위에 가장 큰형님인 박정희를 위한 하나된 마음. 그게 이제 하나회인 거거든요. 머리카락 한 가닥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탈모인 미안은 안 돼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비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형님도 비하하는 건데. 곧. 예. 빨리 하시고 어쨌든 하나의 뜻은 그런 거였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실상 박정희가 키워줬고 뭐 중간에 이제 윤필용 사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걸 다 지나서 뭐 아까 이제 김전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80년부터 93년까지 주요 멤버들이 거의 모든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 인사농단이죠. 지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핵심 보직들을 다 찾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육군 참모총장이 6명이 배출됐는데 그중에 5명이 하나의 출신이고요. 자, 보안사령관 같은 경우는 전두환도 거쳐갔던 그 보안사령관은 10명 전원이 하나의 출신. 지금 기무대죠, 기무. 그리고 이제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 방위를 총괄하기 때문에 수방사령관도 중요해서 10명 중에 8명이 하나회. 그리고 수방사 직할대 중에 이제 30경비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이제 방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30경비단 6명이 있었는데 전원이 하나의 출신.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 서울 종로 인근을 경비하는 33경비단 7명 전원이 하나의 출신. 육군본부의 인사참모부장. 이거 왜냐면 인사를 총괄해야 그래야 좋은 보직에 우리 애들을 꽂을 수가 있으니까 인사참모부장 15명 중에서 13명이 하나회. 대통령 경호실장 5명이 있었는데 전부 하나회. 그러니까 지들끼리 완전히 꽉 장악을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상태로 집권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군을 끌고 올 수 있는 사단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90% 이상이 하나입니다. 전부 하나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정도가 되면은 쿠데타, 이 하나회가 꽉 잡고 있는 이상 하나회 이외의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건 불가능입니다. 쿠데타는 우리만 할 수 있다. 우리만 할 수 있어. 쿠데타를 독점한. 혹시나 정권이 다른 데로 갔다? 언제든지 바로 뒤집을 수 있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사실은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보통 다 그렇게 되더라고.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민정 이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민간에서 선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선거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때려 엎어요. 그 대표적인 게 미얀마 쿠데타 사태야. 아웅산 수치 쪽에서 집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냥 21년도에 바로 쿠데타 해가지고 뒤집어버리잖아요. 그런 양상을 사실 하나회가 만들어 놨었다.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80년부터 이제 93년까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그 이전에 박정희 때도 사실은 주요 보직을 하나회가 전체 장악을 하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정말 점조직이거든요. 하나회는 점조직이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아니 그래서 서울에 보면서 보면은 그 어두운 방에 전두광이라는 캐릭터가 다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저기 한번 앉아봐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무슨 뭐 서류 검토해서 되게 비밀스럽게 면접을 보고 초대를 하는. 큰 형님들은 알죠. 11기 형님들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그 밑에 누가 하나인지 당연히 표가 있었겠죠. 조직도가 있었겠지만 조직도 아래에 있었던 밑에 있는 친구들, 새로 뽑힌 하나의 친구들은 자기는 하나인 줄 알지만
제가 화낸 줄 모릅니다. 몰라. 그런데 그러다가 언제 알게 돼? 서로 느낌은 있죠. 왜냐면 보직에 계속 앉는다거나. 좋은데 계속까지는. 네. 쭉쭉 올라간다거나. 그 새끼 눈빛이 하나인데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하나해. 이거 머리 보니까 상태 보니까 있어 이렇게 딱. 일부러 밀면은 그거는 이제 변발이고. 그거는 아니고. 예. 보직들을 보면 알기 때문에. 좋은 보직에 승진을 쭉쭉 한다. 서로 느낌은 알아요. 하나회 같은데? 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보직을 맡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게 소문이 나면 나도 하나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군 내에서의 계파가 막강해지고 유지가 되는 거죠. 비밀은 유지하되 내가 승진에 대한 욕구와 저 자리 욕심이 나니까 나도 비밀을 지키고 끼고 싶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세월이 무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탄탄하게 준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무너뜨리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정말 상태로 유지가 돼 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쿠데타도 하고 지들끼리 다시 장관도 하고 너 뭐 국회의원도 하고 지들끼리 그런 세월을 전두환 7년 동안 보냈고 그러고 나서 노태우가 또 집권하니까 또 하나의 놈들끼리 지들끼리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뿌리를 내려버린 거잖아요. 이게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두환 정권이 50이 끝나고 아주 안타깝게도 60의 시작은 군 출신입니다. 노태우였던 노태우가지. 그러면 사람들은 노태우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어쨌든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이니까. 그걸 노태우도 압니다. 그러면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존에 있었던 드러나 있는 하나회인 줄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드러나 있는 50 인사들을 권력자들 제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끼고 노태우가 새롭게 심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 그 자리에. 알고 봤더니 그들도 하나회지만. 걔도 하나회.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93년에 김영삼이 이거를 말해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인 줄 몰라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노태우가 새로운 사람을 심었다는 거. 50의 얼굴처럼 느껴졌었던 사람을 제끼고 다른 사람을 심었다라는 거에 변화가 좀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착시가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들도 다 하나회였어요. 같은 놈들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회 내에서 내분이 생기죠. 제껴진 전두환계와 새로 올라간 노태우계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하나에 대해 친전계와 친노계가. 그렇죠. 이렇게 분열이 되기 시작하고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가 50 청문회랑 두 번째가 전두환의 백담사행. 유패. 요거 두 개를 딱 보면서 하나회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뭐야 우리 내분이 일어나나? 전두환계랑 노태우계가 서로 좀 갈라지는 것 같고 실제로 갈등이 있고 노태우 전두환이 이제 다시는 안 본다던데 싸웠다던데 우리는 어떻게 돼? 라고 하는 분위기가 슬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윤석열 한동훈처럼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비슷한 거죠. 신윤기 친한데 뭐 비슷한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전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머리가 없는 것도 비슷해요. 그럼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역순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그런 어떤 내분적 상황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용해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돼.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일반 국민들은 아직 모르던 상태에서 숙군 작업이라는 걸 숙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 내에 숙청 사업. 이거를 시작하는 단계를 하기 전에 광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하자! 자, 3일 카레 먼저 해주세요. 자, 3일 카레 광고 되겠습니다. 엄청난 양의 양파를 볶아서 3일 동안 끓이고 숙성을 반복해서 풍미 깊은 맛의 영양식을 만들어낸 게 3일 카레입니다. 아직도 카레가 그냥 카레겠지라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시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3일 카레를 좋아하시고 또 냉장고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바로 채워 넣으시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비슷한 수제 카레들과는 다르게 가격, 성분, 중량, 보관 방식과 소비 기한, 리뷰들까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공장 확장을 하면서 까다로운 햇섭 인증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더욱 믿고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장 남천동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안내를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3일 카레 검색하셔가지고 5팩 세트 또는 11팩 세트를 주문하시고 나서 배송 메시지에 사장 남천동이라고 적어주시면 카레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사은품을 선물로 드리는데요. 수제 소시지 1팩 또는 명품 화덕 난 2장 또는
수연 가는 우동면 3인분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네. 배송 메시지에다가 사장 뭐를 이벤트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상품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 좋으니까요. 배송 메시지에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송 메시지 꼭 남겨주시고요. 마지막 문구 읽겠습니다.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자,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 3일 카레.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주시고 사장 남천동을 남겨주세요.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 3일 카레.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주시고요. 사장 남천동을 남겨주세요. 자, 코어 밀크시슬 갈게요. 간 건강과 숙취 해소를 한 번에. 코어 밀크시슬 광고입니다. 코어 밀크시슬이 술자리가 잦은 연말을 맞아 술자리 회식자리에 유행한 코어 밀크시슬 휴대용 패키지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코어 밀크시슬은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원료에 추가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특허 원료로 더한 특별한 밀크시슬입니다. 간의 회복과 관리, 거기에 숙취 해소까지. 지금까지 이런 밀크시슬은 없었습니다. 음주 전후 추가 섭취로 음주 후 간 해독과 숙취 해소를 챙기세요. 자, 여러분 코어 밀크시슬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을 코어 밀크시슬. 자, 30% 할인 이벤트에 추가 증정까지 합니다. 구매는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슬을 검색해주세요.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을 코어 밀크시슬. 30% 할인 이벤트에 추가 증정까지 합니다. 구매는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슬입니다. 자, 마지막 곰보배추 코엔젤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동물털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모든 분들께 코 건강을 책임지는 곰보배추 코엔젤입니다. 환절기마다 코 문제로 고생하는 손녀를 위해 건강식품 전문기업을 운영하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100% 국내산 고급 원료로 맛있게 만들었으며 믿을 수 있는 품질 자랑합니다. 코엔젤의 주 원료인 곰보배추는 만병을 다스린다고 해서 만병초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기관지와 호흡기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에 좋은 쑥부쟁이, 유근피, 그리고 정제수 대신 100% 제주 무즙으로 만들었고요. 또한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배, 사과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 비건 단체인 영국 비건 소사이티 인증 해썹 인증으로 안전성까지 확보합니다. 확실합니다. 6주간 꾸준히 한두 포 복용하시고 불만족 시 100% 전액 환불 약속합니다. 최단기간 3만 포 판매 기념 2+1 구매 시 쌍화차 10배 농축 쌍화환, 쌍화 비담 요거 한 박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요. 배송 메시지에 꼭 사장 남천동 남겨주셔야 이벤트 혜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문구 할게요. 우리 가족 코 건강을 곰보배추 코엔젤로 챙겨보세요.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전화번호 02-6914-6770으로 주문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 코 건강을 곰보배추 코엔젤로 챙겨보세요.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전화번호 02-6914-6770으로 주문 주세요. 자, 광고 했다! 깔끔하게 광고했습니다. 자, 광고 전에 가려고 했었던 숙군 사업. 자, 군 내의 문제를 숙청한다라는 거죠, 이제. 네. YS가 이제 3당 합당을 하면서 했었던 얘기가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군부 놈들을 때려잡으려면 어쨌든 군부랑 힘을 합치는 척을 해서 집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문민정부를 이제 출범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1993년 그렇죠. 2월 말인데요. 네. 김영삼 대통령 취임이 2월 25일이거든요. 네. 근데 2월 25일에 취임을 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조금 지났을 때 육군사관학교 49기 임관식에 대통령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게 93년 3월 5일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 나와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몰랐던 시점.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나회가 워낙 뿌리를 깊고 넓고 완벽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거를 대놓고는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관식 축하연설에서 임무에 충실한 군인이 조국으로부터 받는 찬사는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대다수 군인한테 가야 될 영예가 상처를 입었다. 나는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돌려놔야 돼.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군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아주는 일에 앞장설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합니다. 이 얘기를 신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육군사관학교 이제 임관하는 신임 소위들한테 이 얘기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의 선배들이 뭔가 잘못했어. 나는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다. 요거 지금 왜 제가 아까 좀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쿠데타 한 그 개새끼들 김용현 요거 못 들었겠네.
이전에 졸업을 했네 보니까. 요거 못 듣고 졸업을 했네. 46기 뭐 이렇죠. 요거 3년만 어렸어도 요 졸업식 이 임간 연설만 들었어도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요거 제가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니네 선배들이 군사 반란을 똑바로 못 일으켰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걸 배웠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못 배우고 나갔다. 하지만 현장 일선에서 듣고 있었겠죠. 듣고 있었을까요? 들었다고 이 새끼들이 뭐 크게 달라졌을까? 그래도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군사 독재에 부역했던 자들 입장에서는 뜨끔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때까지는 아직 아마도 요 이야기를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도 사투리를 좀 많이 써서 그렇지 연설할 때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차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거 했을 때 만약에라도 하나회 애들이 들었다. 이거 오줌 쌌습니다. 살짝 지렸어요. 곧 나한테 칼이 오겠구나. 살이 날라오겠구나. 자, 93년 3월 5일입니다. 네, 그렇죠. 3월 5일에 가서 육사 생도들 앞에서 이것도 공교롭잖아. 전두환이가 육사 생도들을 행진시키면서부터 라이징했는데 그 육사 생도들 앞에서 너희들 선배들은 잘못됐다. 내가 바로잡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3일 뒤에 3월 8일에 육군 참모총장 김진영이를 날리는데 정부 출범하고 나서 11일 만입니다. 자, 바로 요겁니다. 93년 3월 8일 육참총장 전격 경질. 기무사령관 보직 해임. 임기 1년 남겨두고 단행. 그러니까 임기고 나발이고 그냥 해임해버린 거죠. 자, 93년 3월 8일 아침에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그 정황이나 기사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거야. 신임 권영애 국방장관을 불러가지고 밥을 먹다 아침밥을 조찬 겸 회의 겸 해서 불렀는데 밥을 먹는데 참모총장하고 기무사령관을 날려라. 요 얘기를 대통령이 훅 했다는 거예요. 밥 먹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회고록에 따르면 권영애 장관이 손을 펄펄 떠느라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떨어뜨렸을 겁니다. 뭐라고요? 분명히 떨어뜨렸을 겁니다. 왜냐면 머릿속에 아찔하거든. 이거 날렸을 때 내전이 발발한 거 아닌가? 엄청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이 양반이 하나의 어떤 애들인지 몰라? 약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이 누구냐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청와대 방호 임무를 맡는 30단장 30경비단 30경비단장을 맡았었던 12.12 사태의 참가자입니다. 그래서 30경비단장으로서 그때 청와대 인근에 있는 거기를 막는 방어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탱크 몰고 올 때 그 앞을 막았었던 놈이 김진영입니다. 그 김진영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있는데 그냥 바로 날려가지고 오전 11시 20분에 밥 먹다가 통보하고 오전 11시 20분에 김진영한테 저녁 통보가 갑니다. 4시간 30분 만에 결정하고 4시간 30분 만에 육군 참모총장 경질. 자, 퇴직금 이거고요. 군인연금 요겁니다. 가세요. 저 길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그 계룡대에서 육군 참모총장 퇴임식과 취임식이 동시에 열리는 요런 일이 벌어졌죠. 이거 근데 저는 뭐 이 사람의 머릿속은 알 수는 없지. 둘이 날아갔잖아요. 김진영과 서완수. 이 기무사령관이 보안사입니다. 보안사죠. 아니 보안사예요. 옛날 12.12 때 전두환이 했던 거예요. 유찬총장 정승화예요. 요 둘이 날린 거거든요. 둘이 나가서 식사하면서 100% 저는 한마디씩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씨발 한번 할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충분히 했을 수 있어요. 선배들 봤잖아요. 씨발 할까 우리도. 그렇지. 이래 끝나도 되겠나?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헌법은 바뀌어 있어요. 육공화국 헌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를 스스로 2번, 3번 생각했을 때 깨달았을 거예요. 실패할 거다라는 걸. 실패하면 난 사형이거든요. 저 때는 아직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김영삼 정권 마지막 해 한꺼번에 사형시켰습니다.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33경비단장으로 군사 쿠데타에 참여했던 김진영을 날리고 시작을 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래서 그게 상징적인 게 밑에 있는 군인들도 저 킹도 날라갔는데 우리가 뭘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월 8일에 저걸 날리고 나서 그 유명한 멘트가 나중에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네. 깜짝 놀랐지. 모두 깜짝 놀랐지. 저 조금 이제 그 다음에 한 건데 회고를 하면서 2004년 기사를 가져온 거예요. 취임 보름도 안 돼. 하나회 출신 군부 실세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 경질.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치잖아요. 육군 참모총장이라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인력, 육군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무사령관은 뭐 이미 전두환이 보여줬다시피 정보를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자리를 우선 날리는 게 핵심이었다. 1, 2입니다. 1, 2. 완투예요, 완투. 완투죠, 사실상. 육군 내에서의 완투를 날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들어가 문 열고 딱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지. 이게 바로 영삼 행님이에요. 영삼 행님이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캐릭터성 이거는 왕예스는 목말려라는 그 책도 있거든요. 역대 대통령 중에 캐릭터 하나로는 이 사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밤잠을 얼마나 설쳤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 열었을 때 애들 막 깜짝 놀랐겠지? 원래 말씀을 많이 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딱 못 나가게 봤을 때 내가 하려고 하는 민주화의 길은 말이야. 전두환이 막지를 못해! 이거 이게 예쁜 문장은 아니거든. 근데 그 장면 자체가 워낙 멋있어. 임팩트를 준 거잖아요. 요것도 지금 달콤하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날릴 때 그냥 이제 두 사람만 날린 게 아니고 줄줄이 날렸는데 당시에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이 권중원인데 여기도 이제 하나이거든요.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의 바로 옆에서 국방부 장관이 뭘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날렸습니다. 왜냐면 권영희 장관은 당시에 이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하자면 신복으로 숙청 작업을 핵심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통제가 중요하잖아요. 비서실장을 날리고 시작했고 동시에 또 누굴 날렸느냐 이상학이라고 육군 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부를 다 이제 동시에 제거하고 시작하는 게임이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약간 안심하고 있던 차에 4월 2일에 다시 장성급 인사를 냅니다.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정광석화처럼. 정광석화죠. 아직 안심하고 있을 때 국방부에서 심지어 이제 중장급 이상의 장성들의 회의가 열리는 도중, 만약에 모여 있어서 뭔가 대응하기 힘들 때, 그때 수도권 방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방사령관 안병호, 특전사령관 김영선 둘 다 보직 해임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러면 사실 여기까지 날린 걸로 모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핵심 자리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끝난 겁니다. 우리가 아까 짚었던 바로 그 대목들이잖아. 여기 딱 끝난 겁니다.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게 12.12 때 우리가 목격했던 핵심적인 부분들 그걸 다 날려버리기 시작했다. 자, 이제 3월 8일에는 완투 날리고 3, 4 나나나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날라간 겁니다. 3월 8일에 완투 날리고 3월 9일에 바로 예고합니다. 대수술을 예고를 해요. 이렇게. 이거죠. 30년 만에 대수술 예고. 군 요직 독점하다시피 해온 육군 내 하나회 인맥의 대수술. 요때 무렵에 그 네이버 뉴스라이브를 요즘 다들 이제 활용들 많이 하시니까 하나회라고 쳐보세요. 요 무렵부터 하나회라고 하는 단어들이 조금씩 걸리기 시작해요. 그 이전까지는 군내 사조직이 있다라는 거는 암암리에는 알고 있지만 하나회라고 잘 불리지도 않고요. 윤필용 사건 때에 사조직이 있다라는 것만 알았지 그 이름이 하나회라고도 보도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윤필용 사건 때 윤필용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끝났다, 사조직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요때부터 그냥 김영삼이 그냥 계속 쓰는 걸 하나회 씨 다 찍이라 하면서 하나회가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부터 이게 말하자면 이제 두목급들을 다 날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별빛이 내린다 라고 하면서 우두둑 떨어지는데 이 명단이 이렇게 됩니다. 명단 한 장에 못 넣어요. 자, 김진영, 서완수는 3월 8일에 날렸죠. 자자자자자자자 날라갔습니다. 하면서 이게 2010년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자, 지금 저희가 정리한 게 뭐냐면 다 장성급입니다. 장성급. 사단장 이상의 보직들만 정리해도 한 100일 조금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쫙 날아가가지고 하늘에서 한 40개 정도의 별이 쏟아졌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나회 중에 삼성 장군 이상 전원. 삼성 장군 이상은 전원이 해임이에요. 전원 그리고 소장급 일부 그리고 소장급 이하도 한직으로 발령. 다 날려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별이 40개.
별 40개. 장수돌 침대보다 8배. 별이 40개. 사람으로 따지면 18명. 네. 장성만. 네. 장성만 18명.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날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장교 출신이니까 네. 모르시겠지만 우리 같은 이제 그냥 병사들 군번줄 꼬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 내 위로 빼곡하게 있으면 군번 꼬인다고 하거든. 예. 병장 될 때까지 세탁기 돌려야 돼요. 예. 근데 갑자기 별이 싹 날아가니까 군번이 미친 듯이 풀리는데 3달 만에. 내 위에 깨끗해졌어. 이때 만약 비 하나회 대령이다. 네. 아니 근데 이때는 정치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난가? 이때 나가 맞아. 희망의 시대. 그러니까 원래 희망이 없던 상황에서 나 드디어 온다. 3월 8일에는 했을 거예요. 4월 2일에 4월 넘어가 5월 됐을 때 자리가 18개가 공석이에요. 대령에서 별 닿을 때 몇 억 뜬답니다. 이때는 더 했겠죠. 그랬겠지. 근데 이제 돈 안 들이고 아니 왜냐면 단가가 싸졌을 거야. 전부 참모총장님 집 가서 와이프들이 김장당국에 있었거든. 근데 참모총장이 와이프 갑자기 사라져. 김장당국 어디 가셨지? 소방사령관 어디 갔습니까? 그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것도 그냥 아무 보직이 날아간 게 아니고 군의 핵심 보직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인사참모부장, 육본 인사참모부장 얼마나 중요한 자리야. 그렇죠. 국방부 인사국장. 개 요직이죠. 그리고 기무사 501 부대장 이런데 합참 의장 2군사령관 1군사령관 합참 작전부장 이런 데는 진짜 육군에 근무하는 장교들 입장에서는 꿈의 보직. 한번 터치만 해봐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 평생의 꿈. 근데 그 자리가 전부 물갈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별이 40개가 갑자기 날아갔잖아요. 그럼 새로 별 4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이거 별은 만드는 공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대요. 견장 만드는 그 별. 견장 만드는. 이게 백금으로 만드네. 이게 조폐공사처럼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만들고 하면 안 되니까. 웃고 있던 대령님 옆에서 공방 사장님도 아니 갑자기 발주 시기가 아닌데. 발주 시기가 아닌데. 40개가. 발주가 40개가 들어왔어. 생각을 해봐요. 별 40개를 백금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치면 오바르코 사장님이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는 거지. 그럼 그게 별을 옷이 하나만 있나? 아니죠. 여러 개. 그렇죠. 양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 옷을 여러 개란 말이야. 4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 100몇 개를 찍었을 겁니다. 나도 장교생 알잖아. 이게 견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름 전투복, 겨울 전투복, 그 위에 외투 다 따로 다 붙여야 돼요. 정복, 전투복 다 붙여야 돼. 다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만들 백금, 이 공방 사장님. 근데 문제는 너무 신나지. 갑자기 너무 많이 만드니까 일손이 딸려. 그래서 달아주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다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자, 국장들은 다 현역이거든요. 그래서 별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서 달아줬습니다. 너무 YS스러운 거야. 이게 왜냐면 장군급들은 임명을 할 때 대통령이 직접 견장을 달아줘요. 그 이벤트를 하려면 별이 새로 있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수십 개가 나오니까 공방에 인력이 못 따라가. 그게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그래서 작전부장님 뭐 할 거 없지? 빌려와. 그래서 그냥 빌려서 달아주는. 정말 YS 스타일이에요. 국장도 일하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서 뭐하노? 별 띠바라. 잠깐 띠바라 마! 이거 달아주고 갖고 올게. 그래서 이제 빌려서 달아주고 인사 끝나고 다시 떼가지고 야 갖고 와. 그래서 어쩌면 저 이벤트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문민 통제의 상징성. 아니 나는 군발이 출신 아니거든. 그 전에야 다 군발이 새끼들이 집권했으니까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겠지만 문민정부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들이 별을 뭐 누구 걸 빌려서 달든지 나발이든지 나 그거 모르겠고 난 달아주면 끝이야. 야 그거 갖고 와봐라. 이거랑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달아준 그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군이 군이지 뭐.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는 난데. 그렇지. 니들은 나의 명령에 복종해야지. 그렇지. 그 태도. 그게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였고 그 뒤로 하나의 출신들이 철저하게 진급에서 배제되고 줄줄이 불이익을 받는데 나중에 공개된 육본 인사참모본부의
진급 제한 방침 문서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자, 하나회에 해당되는 하나회 진급 제한 방침 문서. 그러니까 별도의 사조직을 앞으로도 군에서 철저하게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나회 출신이다라고 명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진급을 안 시키기 위한 조치가 따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1차 때는 뭐 이제 군은 보통 이제 1차 진급, 2차 진급, 3차, 4차 진급 시기가 있거든요. 4차까지 진급을 못하면 자동 전역 처리입니다. 그 전에 무조건 진급을 해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당연히 1차에 진급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회 출신이면 1차 때는 진출을 아예 제한합니다. 전원. 너네는 절대 안 돼. 너는 1차에 무조건 진급 못해. 하나회 출신은. 그 다음에 2차 때는 극소수 한두 명. 그러니까 군에 얘는 하나회 출신이긴 한데 그래도 이 새끼 이거 아까워. 현장에서는 한번 맡겨볼 만해. 이런 사람들 2차. 그 다음에 3차, 4차 때 지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극소수만 진출시키는 방법. 그래서 그러니까 쥐어짜는 거죠. 쪼이고 쪼여서 사실상 전역할래? 아니면 그냥 한번 버텨볼래? 이걸 강요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명단이 공개되면서 하나의 명단이 공개되고 나서 1993년 이후로 1993년에는 준장 2차 진급 기회를 맞았던 게 26기 하나회인데 6명 중에서 3명이 진급을 실패를 했습니다. 절반은 일단 아닙니다.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회 출신 100% 진급. 올라가는 거죠. 장군 진급은 100%였는데 50%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그해 93년에 준장 별 스타다는 1차 진급 대상자들 27기인데 회원 7명 전원 진급 탈락. 아까 전에 했던 그 방침 전원 탈락. 전원 탈락. 그리고 27기, 28기 하나회원들 경우에는 대령급들은 아예 나중에도 진급을 안 시켜줘서 별을 못 달았죠. 그럼 전역입니까? 대령으로 전역. 별 못 달고 끝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그래서 사실상 힘을 약화시켜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회를 고사시켰다. 이렇게 봐야 완벽하게 이제 민에 의한 통제가 된 상태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 저희가 12.3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한 거는 하나회라는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숙청 작업을 통해서 YS가 정리를 했느냐 여기까지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인사 불이익을 줘가지고 정리하는 정도로는 군사 쿠데타를 마음먹지 못할 정도로 밟았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른 놈이 또 이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짓을 못하게 하려면 니들이 쿠데타를 만약 일으키면 그게 성공했든 실패했든 반드시 처벌받는다. 한 새끼들은 앞으로 이렇게 돼라는 본보기가 남아야죠. 그 본보기가 그 유명한 전노의 손잡는 사진. 자, 전두환과 노태우가 지금 같이 서 있었습니다. 수감 중에 이제 구속 재판 받는 상태죠. 손 잡은 거 말하지, 씨발람. 저때도 원래 다정하게 손 잡은 게 아니야. 둘이 원래 이미 사이가 안 좋았어. 안 좋았는데 노태우가 먼저 이렇게 친구야 하면 손을 잡으니까. 전도 입장에는 씹새끼야. 너 때문에 여기까지 됐잖아. 이게 씹새끼야. 이렇게 된 거죠.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징성이 너무 큰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 쿠데타, 심지어 저 때는 1차로는 검찰의 수사를 맡겼더니 검찰 이 씨발놈들이 사실상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미 체제 전복에 성공해서 체제를 만들어버린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1차 수사 결과로 공소권 없음 결정. 처벌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는데 그거를 5.18 특별법으로 뒤집어서 족가는 소리 하지 마. 군사 반란은 반드시 처벌돼. 이 사례를 만들어낸 거죠. 이것도 사실은 87 체제, 그러니까 6공화국 헌법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뒤집은 게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6공화국이 만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6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체제가 없었다면 저들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없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 그 시스템을 너무나도 잘 활용한 사람이 영삼행입니다. 영삼행이 활용을 해가지고 저들을 결국에는 사형 선고까지 받게 한 거죠. 받아냈죠. 그래서 내란과 반란 혐의로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 노태우 1심에서 징역 22년. 물론 이제 2심 가서 무기징역으로 감염되고 17년으로 감염되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이제 풀려 나왔지만 어쨌든 반란을 일으킨 그 반란군의 수괴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나이인데 저희는 어렸잖아요. 그렇죠. 저 때는. 근데도 그때 그 아침에 아버지가 이제 신문을 매일 보셨으니까 신문에
전두환 사형. 이거가 써있던 게 대문짝만하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산이었는데도 그거 예전에 요즘 잘 안 하지만 신문 스크랩을 따로 비닐 같은 데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집집마다 스크랩 해놓은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진짜로. 네. 그러고 보니까 저기 있잖아 저거. 저희가 처음 여기 요거네. 전두환 씨 사형 선고. 여기. 네. 전두환 사형. 전두환 씨 사형 선고. 노태우 씨 징역 22년 6월입니다. 너무 선명하네. 네, 12, 518 비자금 공파 이렇게 딱 있습니다. 손잡은 내란이야 뭐야? 손잡은 전노. 전노. 아니에요. 손잡은 내란. 내란. 손잡은 내란. 네. 자, 저렇게 전설의 사진이. 그러니까 저 때도 기사들이 헤드라인이 화끈해. 네. 전두환 씨 전 대통령 나발이고 전두환 씨 사형. 사형. 네. 손잡은 내란. 저 새끼는 내란이야 내란. 내란 자체인 놈들. 저 때도 전두환 씨라고 했는데 씨발 그 사이에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새끼들이 있어. 전두환이는 씨도 아까워요. 전두환 이 씨발놈. 뒤에 더 붙어야지. 전두환 이 씨발놈까지 나가줘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 그러니까 군바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저도 이제 장교 출신이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쿠데타는 성공해도 언젠가 반드시 재판장에 쓴다. 처벌받는다. 그리고 그 수괴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네. 그러니까 이 교훈이 두 개가 양립을 해야 인사 불이익만 받는 게 사조직 만들지 마 이 새끼들아. 이것뿐만 아니라 니네 만약에 딴 생각 품었다가는 진짜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한다. 요 두 개가 양립을 해야지만 군인들이 그 총칼로 딴 생각을 할 생각을 못한다. 요런 어떤 역사적 교훈을 남겨놓은 거죠. 네. 자, 12.12 쿠데타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사진 보셨고요. 12.3 쿠데타 진행 중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12.3 쿠데타 같은 이런 친위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네. 현직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내란 범죄의 수괴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네. 이 교훈을 우리가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우리가 이번 달 안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 되길 겁니다.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되면 하나!